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계 질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열린 마법의 포털을 통해 다양한 가치가 직접적으로 의인화된 세계로 모험을 떠나게 된 평범한 사서인 엠마의 이야기입니다. 엠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던 중 한 권의 고서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에 책을 펼친 순간 그녀는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마법의 세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가치들이 왕국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신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첫 판문에서는 감각적 가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음악, 향 좋은 꽃들이 엠마를 유혹했습니다. 여러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엠마는 자제력을 발휘하여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음악에 유혹을 뿌리치고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간 곳은 생명적 가치의 왕국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렬한 운동과 건강식이 엠마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잠재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적 가치가 제공하는 육체적 강인함을 향유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여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정신적 가치의 왕국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깊은 지식을 가진 도서관이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엠마는 책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그녀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더 높은 가치를 탐구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엠마는 성스러운 가치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깊은 평화와 함께 명상의 시간을 보냈으며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며 사람과 세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엠마는 여기서 자신이 찾던 궁극적인 목표와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엠마는 모든 가치의 조화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가치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진정한 의미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세계를 뒤로하고 현실로 돌아온 엠마는 그 경험이 단순한 모험이 아닌 자신의 삶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가면서 각 가치 의교훈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엠마는 도서관에서 가치의 위계 질서에 대한 독서 클럽을 열어 사람들에게 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삭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을 발표한 이후 이 원칙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인공지능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사 김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최첨단 AI 로봇인 아시모봇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사 김은 이 세 가지 원칙이 아시모봇의 핵심 알고리즘에 깊이 뿌리박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휴가를 갔을 때 그의 고양이 마루의 친구가 되어주고 길어야 이틀 이상 물 주기를 버티지 못하는 그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사 김은 대망의 시험을 위해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테스트 기간은 정확히 3일. 아시모봇은 그동안 집을 지키며 마루와 화초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첫째 날 아시모봇은 침착하게 마루와 친해지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로봇을 처음 본 탓에 경계를 풀지 못하고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시모봇은 첫 번째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히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인간은 마루였죠. 아시모봇은 마루에게 해가 될 행동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둘째 날, 아시모봇은 명령대로 화초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너무 많은 물을 주었고 화초들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 화분 밖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아시모봇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상황을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도 떠올렸습니다.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박사 김은 아시모봇에게 화초들에게 물을 주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았던 것입니다. 셋째 날, 아시모봇은 마루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루가 아시모봇의 다리에 물을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아시모봇은 마루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팔을 작동해 마루가 좋아하는 작은 공을 던져주었습니다. 마침내 마루는 경계를 풀고 로봇팔과 놀기 시작했죠. 아시모봇은 자신이 더 이상 마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박사 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넘친 물과 마루와 친해진 아시모봇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로봇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시모봇은 훌륭하게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어. 이 사건은 로봇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통해 인간과 잘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김은 아시모봇과 함께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며 인간과 로봇의 공존에 대한 꿈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화목의 마을이라 불리며
그곳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웃음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인의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이인자였다. 이인자는 웃음을 좋아하는 마을의 해악가였다. 그는 남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재능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언제나 모여들었다. 하루는 이인자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 강좌를 펼쳤다. 주제는 바로 인이었다. 하지만 이인자의 강의는 듣는 이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었으니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했다. 여러분,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즉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완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진정한 인을 실천하고 있는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지하면서 도익살스런 시작에 흥미를 느꼈다. 이인자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몇 주 전, 저는 마을 뒤뜰을 산책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하여 진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지요. 그 청년은 굉장히 고민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자네,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가?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게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이인자님,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인을 실천하려고 해도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에요. 이인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답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군. 자네가 사랑받으려고 인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인의 반이요. 온전한 인이라면 그저 남에게 줄 뿐 받으려 하지 않아야 하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소리 내웃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이인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남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사랑이든 존중이든 사탕이든 그저 주는 것으로 끝내보면 어떻겠나?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덧없이 원하기보다 그 사랑을 당당히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인이지. 그 청년, 결국 제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돌아갔습니다만 다음 날부터 무언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제 웃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정말로 세상은 지금 자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세. 마을 사람들에게 잘 베풀다 보니 결국 사람들이 자네를 향해 웃기 시작할 걸세.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자네도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인자는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인자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웃음만이 아닌 진정한 인의 가치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인의 길을 걷는다는 메시지를 유쾌하게 전했던 것이다. 이후로도 화목의 마을에서는 이인자의 해악 섞인 지혜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 회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모두가 이인자가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스타일로 풀어낸 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서로에게 웃음을 남길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인의 진정한 의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를 더욱 확보해야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는 선한 마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계곡은 그 자체로 사랑과 조화가 넘치는 곳이었으며 전설에 의하면 계곡 안에 샘물을 마신 사람은 자신의 본래 선한 성품을 더욱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곡은 맹자의 성선설에서 말하는 인간 본연의 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확인하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난꾸러기로 유명한 소년 철이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방문하였습니다. 철이는 오랫동안 장난과 말썽으로 마을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그 때문에 친구들은 그가 계곡에 다녀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심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철이는 친구들의 기대와 달리 계곡을 발견하고 나서 그 샘물에 유독 끌렸습니다. 그는 창백한 하늘색의 맑은 물을 한 모금 마셨고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의 신비한 힘이 철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선한 본성을 일깨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아침 안개가 햇볕에 사라지듯 철이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본성은 단지 흘러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곡의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선한 마음은 탐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이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계곡에서 돌아온 철이는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철이의 눈에서 반짝거림을 보고 그가 계곡의 샘물을 마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철이에게 샘물은 내 안이 선한 불씨를 되살린 것뿐 이 불씨를 지피고 키우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란다라고 충고했습니다. 철이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자신의 변화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을 사람들을 돕고 친구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착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 일상의 작은 일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경작하지 않는 들판이 잡초로 뒤덮이듯 그의 마음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다시금 그 본성을 잃을 수 있음을 잘 알았으니까요. 철이의 변화는 점차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철이를 보고 하나둘씩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였고 마을은 점차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철이와 마을 사람들의 경험은 맹자의 성선설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는 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본성의 선함은 그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르고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맹자의 이론 중 성선설을 일상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어떠한 환경과 노력이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안의 선한 본성 과학한 속성을 인지하고 후자를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싹트길 바랍니다.